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일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약세장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 중반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반등의 기미가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양시장 모두 빠지고 있고요. 오후 들어서 코스닥의 낙폭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모멘텀이 시장에는 부재하다라는 이야기는 지속적으로 나온 부분인데 재료가 희석되는 부분도 글로벌 시장에서 그리고 국내 시장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시장에서 미중 무역 분쟁이 합의 직전까지 왔다는 이야기로 최근 시장이 이끌어져 왔는데 일단 합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G2 정상 간의 만남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미국 시장에서도 이 재료가 좀 희석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 우리 시장에도 그대로 영향을 줍니다. 호재는 작용을 하지 않고요. 이런 악재들만 그대로 우리 시장에 녹아드는 모습이고 북미 대화 결렬이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시장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 재료 역시 악재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거래소는 조정이 나왔던 운송장비 업종은 오늘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현대차가 큰 폭의 상승이 나오고 있긴 한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유일한 상승입니다. 철강, 전기, 전자, 화학 등 주요 업종들 하락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요 며칠 그동안 강한 반등을 이끌어냈던 제약바이오 업종들, 시총 상위주들이 지금 오늘은 조정이 나옵니다. 그런 결과로 전체적인 하락이 진행 중이고요. 그동안 또 많이 소외받던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올라갈 때 소외받던 엔터 업종들이 반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등폭은 좀 제한적인 모습이네요. 일단 우리 시장에 둘러싸고 있는 이슈는 그대로입니다. 문제는 분위기를 돌릴 만큼의 이슈나 재료가 현재 부족하다는 건데 그렇다면 앞으로 나올 만한 시장의 재료들 그리고 현 시장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헤드라인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미국 달러화 강세로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4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달 외환 보유액은 1월 말보다 8억 4천만 달러 줄어든 4,046억 7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한은은 미국 경제 지표가 좋아지며 달러화가 강세를 보인 영향으로 달러 환산 금액이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혁신 성장을 이끌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제2벤처붐 확산 전략을 마련해 추진합니다. 정부는 특히 상품성 있는 연구개발 결과를 시장에 내놓는 단계를 지원하는 스케일업 전용 펀드로 앞으로 4년 동안 12조 원을 지원키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오는 2022년도까지 한 해 신규 벤처 투자 규모를 5조 원 수준까지 늘려 기업 가치가 1조 원 이상인 이른바 유니콘 기업을 20개로 만들 계획입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가운데 미국 상원에서는 북한과 거래하는 외국 금융기관에 제재를 가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법안이 다시 발의됐습니다. 오토 원비어 대북 은행 업무 제재법으로 명명된 이 법안은 북한 정부와 거래하는 어떤 외국 은행도 미국의 은행 시스템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을 돕기 위해 국제사회의 제재를 회피하려 한 금융회사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은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으려 한다면 우리는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으려 한다면 자신들에게 부과돼 있는 혹독한 경제 제재의 완화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증시 흐름 살펴봅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지금 2180포인트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2171.22포인트고요. 낙폭이 그래도 코스닥 대비해서는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코스피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2178부터 2169까지 쭉 빠져내려왔습니다. 장중한 때 2170도 무너진 상황인데 약세장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이렇다 할 반등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도가 나오고 개인만 삽니다. 외국인 지금 지난주부터 지속적으로 그동안에 1, 2월 달에 사주던 물량들에 비해서는 아직 적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외국인이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도 오늘 소폭 매도합니다. 금융투자만 사고 연기금이 주로 많이 파는 모습 확인이 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빠집니다. 특히나 SK하이닉스가 지금 7만 원 이탈된 뒤에 6만 7천 원대까지 내려왔고 현대차만 지금 3%대의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한국전력, 포스코 빠지는 가운데 네이버가 오늘도 상승하면서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는 모습 포착이 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SK텔레콤, 삼성물산, 신한지주, LG생활건강, 보합폭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인데 현대모비스 즉
운송 장비 업종만 오늘 그나마 좀 반등에 성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입니다. 743포인트대까지 지금 내려왔습니다. 4포인트가 넘게 빠지는데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750부터 741까지 빠졌고요. 이렇다 할 반등 나오질 않습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개인만 삽니다. 기관 외국인 팔고요. 결국엔 양시장 모두 하락장에서 개인만 담고 있고요.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 나오고 있고 연기금 양시장 모두 팝니다.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투심도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고 수급도 꼬여가는 모습인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좋지 못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신라젠 그동안 좀 잘 달려주고 있었는데 오늘 조정 나오고요. 바이로메드도 30만 원 문턱을 넘지 못하고 조정 나옵니다. 하지만 CJENM, 포스코캠텍 그동안 나머지 제약바이오 업종이 오를 때 내리던 종목들이 하락장에서 그나마 선방하는 모습 보여집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죠. HLB, 메디톡스, 코오롱 티슈진, 펄어비스 빠지는데 특히나 HLB가 6만 원 중반대부터 지금 9만 원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큰 조정이 나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도 지금 10만 원 부근까지 갔다가 9만 원 초반대까지 밀려 내려온 바가 있는데 오늘 장에서는 반등에 성공을 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제약부터 휴젤까지 전 종목 빠지는데 셀트리온 제약이 가장 낙폭이 큽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 짚어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은 오늘 오릅니다. 일단은 시장이 약세를 보이면서 달러 강세로 움직입니다. 1128원 50전에 거래가 됩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장의 이슈들 하나하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펠리즈 투자리서치 김민수 대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남북 경협주가 오늘 정도면 그래도 소폭이나마 반등이 나올 것으로 많은 분들이 기술적 반등이라도 기대하고 있었을 텐데 쇼크가 좀 오래가는 모습입니다. 현대LB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큰 낙폭을 기록하면서 검색어 1위에도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경협주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일단 테마주의 모멘텀이 꺾였다는 관점 쪽에서 해석하는 게 맞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지금 앞으로 어떤 지난주 금요일 날 나왔던 큰 정상회담의 결렬로 인해서 나올 수 있는 변화다라고 하게 되면 적어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관점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테마주는 급합니다. 어떤 시간을 기다려줄 정도로 그렇게 어떤 변화가 빠른 상황들의 흐름들로 봤었을 때는 기다려주지 못하고 오히려 모멘텀의 소멸 속으로 빠르게 자리 잡지 않을까. 왜냐면 그만큼 기대감이 컸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겠죠. 그런 관점 쪽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일단 반등 시에는 계속 비중 축소 관점 쪽으로 보시면서 대표적으로 현대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적어도 8만 원대 정도를 테스트할 수 있겠다라는 관점으로 대응하는 게 맞겠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특히 무엇보다 이제 첫 번째로는 정치적인 관점 쪽에서 집중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미국의 자신의 입장과 입지가 좁아지는 상황 쪽에서 어떻게 보면 앞으로 추가적으로 북미 역삼이나 어떤 무역 전쟁 관련된 이슈들을 오히려 재선을 위한 성과로 포장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으로 보게 되면 극적인 변화를 끌어내려고 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적어도 아직 당장은 아니다라는 관점 쪽에서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로도 이제 주변국의 이해관계 쪽도 바라볼 수 있는 상황들인데 이번 회담 결렬로 가장 즐거워한 나라는 일본이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중국이나 러시아 일단은 다 자국의 문제와 관련된 흐름들 쪽에 초점을 맞추고 그의 이해 타선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한 군데로 이해관계가 모이기가 좀 쉽지 않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 또 하나 이제 한국도 중재나 역할로는 계속 재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대화 채널은 확보하고 다시 재정비를 하려고 시도를 하겠지만은 무엇보다 지금 같은 유엔 제재가 확고한 상황 쪽에서 어떤 돌파구를 마련하기는 쉽지 않다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된다거나 그런 어떤 부정적인 쪽으로 갑자기 돌변할 가능성은 적다란 쪽으로는 바라보고 있는데 무엇보다 이제 이견을 좀 좁히는 현상, 특히 비핵화 범위라든가 그에 따른 제재 그리고 그 이행 과정의 평가 이런 어떤 추가적인 관련된 사항들을 논의하기에는 지금 아직 당장이 아니라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모멘텀은 소멸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 쪽에서 추가적인 가격 메리트가 더 강하게 나오기 전까지는 대응을 자제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대안으로 평가받는다라고 하면 좀 비약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동안 조금은 소외받았던 제약바이오 업종들로 최근에 자금이 다시 움직이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일시적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이게 어느 정도의 순환매적으로 당분간 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네, 순환매 관점 쪽으로 일단 바라보고 있고요. 특히 테마주의 입장은 저희가 보통 하는 미드라고 그러죠. 미드의 왕좌의 게임과 비슷한 현상이라고 생각됩니다. 한 주도주가 왕좌의 자리에서 내려온다라고 하게 되면 다른 쪽이 차지하려고 그 자리를 올라가려고 시도하겠죠. 그런 상황 쪽에서 제약바이오 섹터는 기존에 좀 소외됐고 거기다가 이번에 실적 시즌에 대한 부담을 좀 덜어낸 상황 쪽에서 어제 조금 앞선 1시간 전에도 홍남기 부총리가 관련된 벤처 투자 육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대책과 방안들을 내는 것처럼 또 하나 이제 관련된 정부 정책 쪽에서 일자리 확충이나 성장성을 위한 여러 가지 변화를 위해서는 제약바이오 섹터도 하나의 중요한 주축이다라는 관점 쪽에서 기대감은 높을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암학회 같은 주요 일정들도 상반기에 남아 있고 그런 상황 쪽에서 주요한 업체들이 올해 실적이 가시화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한미약품이라든가 SK바이오팜 그리고 SK케미칼, 한올바이오파마, 바이로메드, 신라젠 이런 어떤 회사들이 올해 이제 임상 3상이라든가 미국 FDA 허가와 관련된 부분들 쪽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내주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그에 따른 기대감이 다시 유입될 수 있는 시점은 된다는 관점 쪽에서 일단 추가적인 변화의 가능성은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일단 빅2라고 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이 실적 자체가 상반기는 좀 정체가 된 가운데 하반기에 개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상반기에는 그런 강한 어떤 탄력은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어떤 섹터 전반적인 강세보다는 오히려 섹터 내에서도 좀 작은 섹터에 대한 변화들이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최근 움직였던 면역 항암제 관련된 섹터라든가 또 지금 어떤 가능성이 높은 쪽이 줄기세포 쪽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이번에 3월달 중으로 첨단 재생의료 및 첨단 바이오 의약품에 관한 법이 국회에서 계류 중인데 통과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이에 따른 수혜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주도주 쪽으로 움직이는 차바이오텍이나 뭐 코아스템, 메디포스트 이런 종목들은 일단 법안 관련된 수혜 쪽에서 관심은 필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북 관련주 그리고 지금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제약바이오 섹터까지 진단을 받아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펠리지 투자인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고요. 이슈 칼럼 바로 이어갑니다. 이슈 칼럼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SPM 김형진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시장이 지금 조정이 좀 세게 나오는 것 같다. 이평선도 지금 뭐 이탈했다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이게 근데 또 잘 봐야 되는 게 단순히 잠깐 실망감에 나오는 건지 아니면은 지속적으로 좀 빠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간 건지 봐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예, 그런 실망감이 이어지면서 좀 하락이 깊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이번에 12월부터 상승해왔었던 그 기준이 됐었던, 그러니까 무너지지 않았던 10일 이평선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그것이 하나의 좀 시그널로 작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좀 시간은 좀 걸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북 경협주 자체들이 그 종목들이 모멘텀을 상실하면서 급락을 해버렸기 때문에 또 시장의 한 축이 좀 흔들거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 이슈가 빅딜이 나왔어도 모멘텀은 약화될 타이밍이었죠. 완전 타결이 나타나기 힘들다는 것은 이미 시장 참여자들 다들 인식하고 있었고 그래서 시장의 분위기는 그때 모멘텀에 좋은 게 나타나도 뉴스에 매도하자는 분위기가 이미 팽배하게 형성이 되어 있었고 시장에서 그렇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었는데 그게 남북정상 이벤트 예전에 나타났었던 그런 이벤트에서도 마찬가지 현상이 또 나타났었고요. 다만 예상하지 못했었던 그런 결과가 나오고 또 향후 일정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극대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승려로 이어졌고 또 아직까지도 좀 흐름을 못 찾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쪽을 이끌어 왔었던 한 축이 무너졌기 때문에
입고 있는 그 모습이 다시 원상복구되지 않는다면은 부담이 계속 지속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해외 쪽으로 눈을 돌려봐도 부담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알게 모르게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시장만 보니까 느끼지 못하겠지만 미국 시장이 2월 중반부터는 이머징 마켓 탄력성을 뛰어넘고 있는 또다시 미국 시장 혼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반등의 고점이 2월 25일에 기록을 했는데요. 26,241.42포인트. 이게 작년 8월에 사상 최고를 기록한 그런 수치보다 한 700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나죠. 그렇다면 요즘 하루에 최소한 한 300포인트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부터는 언제든지 또다시 최고가로 진입할 수 있다라는 그 얘기고 12월 저점에서 보면은 21,700포인트부터 올라왔기 때문에 무려 1,500포인트가 올라온 겁니다. 상승률로 따지면 20%가 넘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다우지수 같은 경우가 사상 최고가로 다시 진입하는 게 타당한 것인가? 이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구한다면은 지금 저가 매립보다는 그동안에 지금 상승을 이끌어왔던 게 저가 매립이기 때문에 그쪽보다는 고가 부담이 큰 상황이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 해외 시장도 좀 부담 요인이 있다 해서 코스피의 모멘텀도 약화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해외 시장의 고가 부담도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 시장 쪽으로는 안팎으로 좀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나 그런 모습들이 반영이 되면서 코스피가 2월에 음봉을 나타냈고 월봉상을요. 그리고 3월에도 지금 음봉을 키우는 그런 양상이기 때문에 상승의 타이밍을 한번 놓쳤다 이거죠. 남들 오를 때 못 오르고 조정으로 진입되는 상대적으로 좀 억울하기도 한 상황인데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긍정적인 요인마저도 반영이 안 되고 있다는 점을 한번 봐야 될 것입니다. 2월 말에 경제 지표가 나왔는데요. DSI 전망치나 소비 심리가 개선됐다라는 그런 기다려왔었던 경제 지표의 개선 같은 그런 호재성 재료도 나타났는데 이게 베트남 쪽 소식이 완전히 묻혀버리고 또 시장의 상승이 그동안에 컸었기 때문에 이 정도 모멘텀으로 반전되기는 좀 역부족이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좀 더 확실한 경기 흐름을 개선하고 기업이 이제 저점 확인이 좀 필요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의 폭이 아주 깊다 이렇게까지 얘기는 못하더라도 시간이 좀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대내적인 그 환경 요인 외에요. 시장 내적으로 이렇게 그동안에 지켜봤던 수준적 지표요. 초반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10월 이평도 하향, 10일 이평도 하향 이탈했고 또 12월 저점 이후에 지속되어 왔었던 그런 지지선이 무너지면서 1차 매도 신호가 나타났는데 그 이후에도 바로 회복을 못하고 추가적으로 기술적 지표들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20일 이평도 이탈을 했고 삼선 전환도 같이 좀 중기적인 지표도 좀 악화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다시 호전되기 위해서는 약간 좀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급을 좀 당연히 봐야 될 것 같은데 1, 2월 랠리를 이끌어온 건 사실 외국인들이 이상하리만큼 우리 시장에서 많이 사줬고 그 약간 위기라고 했던 전기전자 업종을 특히나 많이 사면서 지수를 끌어왔잖아요. 근데 외국인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하루에 1,000억 원 정도씩 팔고 있다는 거죠. 현물 시장에서.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부분은? 네, 맞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우리 쪽 기술적 지표만을 논할 수는 없죠. 실질적으로 해외 유동성 흐름이 시장을 끌고 왔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 좀 긍정적인 쪽으로 진행이 될 것인가 이걸 좀 따져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 하노이 쪽에서 이제 회담 이후에 환율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다 봤지만 이 달러 강세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 놓고 보면 1,120원대 진입 이후에 지속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죠. 오늘도 또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달러 방향의 변수 요인들이 우리나라 요인만은 아니다. 이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 쪽을 우리가 놓고 봐도 달러 자체가 강하고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나라 쪽에 악재가 발생이 돼서 이렇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 컨트롤 리스크다 이렇게까지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는데 중요한 것은 달러의 방향이 지금 계속 상방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달러 방향을 만드는 변수 요인들을 우리가 놓고 봤을 때 미중 무역 협상이 아직도 남아있고요. 또 유로존 경기 흐름 쪽도 별로 이렇게 좋은 흐름이 아닌 상황에서 브렉시트 이슈까지도 지금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달러가 강세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달러 인덱스가 아마 제가 지난달에 말씀을 드렸던 것이 작년 12월 고점을 2월에 97 레벨까지 근접을 한 다음에 꺾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거기까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만약에 여기서 이것을 치고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부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재료들이 3월 말까지 계속 주기적으로 이벤트성 요인으로 반영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쪽 요인이 크게 개선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달러 흐름의 변수가 2월 후반부에 이어서 지금 완급 조절 반복 중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점은 참고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또 하나는 제가 2월 달에도 국채 입찰 일정, 미국 국채 입찰 일정 부담이 되면서 달러 쪽을 좀 부담스럽게 볼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일정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도 또 그것이 연결이 됩니다. 하필이면 이 다음 주부터 바로 연결이 되는데 3월 11일부터 13일까지 단기물이 한 1,600억 불, 그다음에 중장기물이 한 790억 불. 그래서 합하면 뭐 한 2,490억 달러이기 때문에 절대 규모 자체는 2월 대비해서 좀 감소를 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또 단기에 이렇게 몰려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정학적 불확실성 우리나라 쪽에 있는 그 문제하고 더불어서 브렉시트 같은 아까 말씀드린 그 정치 이슈하고 맞물리기 때문에 달러 강세 요인 가능성이 높은 재료가 중첩이 됐다는 점. 꼭 2월 말하고 비슷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주까지는 조정이 좀 더 이어질 수가 있는 상황이다. 그걸 좀 감안하고 시장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결론적으로 보자면 뭐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이렇다 할 모멘텀 없고 좋을 게 하나도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러면 당분간 조정이 올 것이다 이렇게 저희가 바라보면서 좀 대응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근데 이제 이 조정이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지수 조정도 있고 기간 조정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런데 지수 조정 쪽은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기간 조정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마도 이 매물대에 대한 설명을 전에도 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지수 상단이 좀 막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240포인트 이상의 매물대의 소화 과정이 필요한데 모멘텀이 약화됐기 때문에 어떤 모멘텀의 변화가 나타나고 시장의 거래량이 살아나고 하는 그런 변화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올해 1월 초에 매물 소화 과정하고 비교해서 그러한 상황으로 긍정적인 상황으로 이어져도 추가적인 소화 과정이 필요할 텐데 지금은 무엇보다도 모멘텀 변화가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확인하고 시장을 접근해도 늦지 않는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또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이 낙폭 관련해서 생각을 해봐도 우리가 보통 상승폭의 한 24% 조정을 보이는 상승 추세가 지속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레벨이 2181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쪽을 종가상으로 좀 빠르게 회복을 한다면은 한번 우리가 기대를 빨리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가능성이 좀 적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남는 경우가 38%하고 50% 조정 예산에서 말씀드렸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걸 놓고 보면은 한 2140포인트하고 정말 안 좋을 경우에는 1110포인트까지도 내릴 수 있다. 이거 좀 감안하고 좀 시장을 봐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서 다음 주 글로벌 유동성 흐름이 좀 부담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수급하고 이슈하고 더불어서 지금 우리 자체적으로도 선물업종 동시만기 있죠. 그래서 수급 악화 지속될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봐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이전에 이어진 그런 모습이 좀 이쪽 만기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좀 높고 또 기존에 쌓아놓은 포지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 왔었다는 점을 감안을 해야 되겠고 다음 주에 글로벌 유동성을 완전 반전시킬 만한 그런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번 선물업종 동시만기는 좀 부담이 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물론 이러한 조정 흐름을 이용해서 우리가 포트폴리오 조정의 기회를 이용할 수도 있겠는데 그건 중기적인 관점을 놓고 봐야 되는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단기 전략에는 포함이 안 될 테고 우리가 단기 전략을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종목 흐름을 볼 때 종목 흐름까지 다 죽어버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조정이 나타날 때는 중기 포트폴리오 먼저 구성한다라기보다는 종목별 대응, 즉 단기 대응으로 우리가 시장을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종목별 대응이나 뭐 순환매 장세를 대비해서 이런 전략들도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쪽을 좀 흐름에서 이쪽이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돼서 이쪽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작성을 좀 해봤습니다. 해서
트레이닝 시즌으로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요. 해서 60일 신고가의 의미를 좀 찾아보자 이런 취지로 좀 작성을 해봤습니다. 해서 금일 기준으로 60일 신고가를 찾아보니까 필라코리아나 뭐 신일산업이나 롯데하이마트, NHN 엔터테인먼트, 한샘, 효성, 롯데정보통신 이런 종목들이 나타납니다. 이 특징들이 중국 관련주나 내수주나 재료보유주, 정책 관련주죠. 그래서 2월 말 이후로 보면은 이런 경기 관련주가 좀 많이 뒤로 밀려나고 이슈하고 재료 관련주로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진 모습이다. 해서 이 코너가 이제 종목을 뭐 논하는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자세히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항상 60일 신고가를 계속 말씀을 드려왔고 앞으로도 말씀드려야 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부연 설명을 하고 또 이런 종목들이 강하고 지금 시장 속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부연 설명을 좀 한다면은 이 60일 신고가 종목 중에서 제가 롯데정보통신 같은 경우를 아예 예를 들어서 지금 이번에 분석을 해봤더니 이 롯데정보통신 같은 경우는 뭐 간단히 정리하면 통합솔루션 업체죠. 어떤 SI 같은 그 통합솔루션으로 정리될 수 있는 그 사업 영역을 구축하고 있는데 최저임금제가 강화되면서 이 각 그룹사가 온라인 사업을 강화하는 추세죠. 그리고 자동 제어 시스템까지 포함하는 스마트 제품 진행 중이고요. 그래서 자동화, 뭐 무인 점포 이런 형태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좀 향후에 나타날 수 있는 이런 변화 요인이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는 주가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비슷한 영업 구조를 가진 신세계그룹 쪽도 이 신세계 INC 같은 계열사가 있는데 그와 주가도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기본적인 펀더멘탈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종목 접근에 있어서 60일 신고가를 낸다면 많이 올라왔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종목만을 놓고 봐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 과거 상승 흐름을 좀 비교해서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좀 짧게 분석을 하면 120분 봉으로 볼 수가 있겠죠. 뭐 일봉으로 보는 경우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120분 흐름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과거 상승 때 나타났을 때마다 이 93개에서 97개 봉을 형성하면서 숫자상으로요. 그렇게 해서 상승을 이어왔고 상승률은 한 35에서 40% 정도가 됩니다. 이게 항상 정확하게 반복이 된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비슷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확률상의 접근을 논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최근 상승이 지금 90개 봉이 진행이 됐고요. 상승률로 따지면 26%, 오늘 상승까지 26% 상승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60일 신고가 종목이 특징이 있고 배경이 좋고 펀더멘탈이 다 좋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이해하겠는데 이 시점에서 매수가 들어가야 하느냐라고 놓고 봤을 때는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60일 신고가 종목이 중요하긴 중요한데 어느 타이밍에서 들어갈지 조정이 어느 정도 받을 때 들어가야 될지를 좀 투자자가 가늠해서 접근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종목 말고도 60일 신고가의 특징들이 그러한 과거의 흐름들이 반복이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과거 흐름을 분석하면서 조정 시에 좀 진입 시점을 찾아보자. 너무 좀 추격 매수 쪽은 시장 전체적으로 좀 조정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정의 타이밍으로 종목 접근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들어봤고요. 어떤 전략들이 일단은 지금 시장이 맞춤형 전략인지까지 함께 이야기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SPM 김형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네, 함께 나눠본 이야기들 다시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죠. 오늘장 내일장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 2부에서는 이제 종목 이야기 자세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짚어드리고요. 종목 상담까지 이어가는 시간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2부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